빗방울과 빗방울이 만나 빗줄기가 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인연을 이루고 때론 증발하기도 때론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았던 그 찬란했던 여름날. 우산 없이 걷던 나와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누군가가 여러분이 지나온 여름날에 있진 않았나요? 대지를 덮어버리는 요란한 장대비도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더위도 이 여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은 어떤 것을 담고 계신가요? 톡톡 사연, 저는 박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마 아니 제가 유튜브 사연을 신청하게 될 줄은 저 스스로가 신기합니다. 만일 제가 이런 거 써서 보냈다고 하면 가족들은 아마 첫째로는 박장대소할 것이고 둘째로는 반신반의할 겁니다. 그만큼 이런 계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저라서 말입니다. 저는 저만 이런 줄 알았는데 나이 들면서 감수성 연약해지는 중년 남성분들 참 많더군요. 그분들 모두 다 저의 동지이십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변해가더군요. 인간은 호르몬이라는 지배자에게 사로잡혀 사는 노예라고 하더니만 저도 별 수 없이 조종당했습니다. 제 개인사를 자꾸 쌓아놓게 되고 여러 가지 말을 늘어놓게 되고 가끔은 이유 없이 요동치는 감정의 널뛰기에 혼자 울컥하기도 하고 자연을 우러러보는 자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이가 먹어간다는 건가 봅니다. 저랑 동고동락하며 살아온 제 인생의 동반자 와이프, 이제 머리 다 컸다고 자기 멋대로들 살아가고 있는 아들 둘, 제가 꾸린 가정은 제가 이 세상에 왔다 간 한 생명체이자 사회 집단의 일원이었다는 증표입니다. 전문직 종사자인 아빠 아래서 태어나고 자란 제 아들 녀석들, 때로는 오만방자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녀석들이 둘 다 성인이 됐을 때 같이 술을 나눠 마시며 저의 유년 시절 이야기도 그때 처음으로 상세히 털어놨습니다. 어렸을 때 힘들었다는 정도만. 그렇게 제 아빠의 과거를 짐작하고 있었던 녀석들은 진상을 알게 되자 많이 놀라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 번듯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제가 현재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지닌 제 과거 이야기를 적고 싶어서 사연이라는 힘을 빌리게 된 겁니다. 사연을 접하시는 여러분, 온갖 다양한 분들이 집합해 계시겠지만 혹시 박종팔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58년생인 권투 선수입니다. 지금은 레전드, 즉 전설의 반열에 올라있는 이름이죠. 얼마 전에 국대는 국대다라는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현역 챔피언과의 한판 승부를 그는 전설의 자격 멋지게 결혼했죠. 우연히 재방송을 통해 그 장면을 보던 저는 그의 불운했던 과거사를 떠올려냈습니다. 박종팔은 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한국 권투 중량급을 제패했던 챔피언이었습니다. 전라남도 무안의 시골 마을 출신이었던 그는 어려운 집안 형편 와중에 방황하다가 무작정 가출하여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때 고작 중학생이었습니다. 철물점에서도 일을 했고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서울 흑석동의 중국집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숙식을 해결하며 챔피언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멋진 풍채와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나타난 그의 모습을 TV 프로그램으로 접하는 동안 저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흘러버린 세월 자체가 감동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종팔이 중국집 배달원 신세에서 한국 미들급 챔피언으로 등극하는 인생 역전을 이뤄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배달원이라는 직업이 천대시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현재도 각종 배달부에 대한 곱지 않은 편견이 사회 전반에 깔려있음은 물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공부 못하면 하게 되는 직업, 하찮고 무식하고 되어먹지 못한 사람이 하는 직업이라는 오해가 팽배했었죠. 충청도와 가까웠던 경기도 끝자락의 어느 지역,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의 눈에는 종종 배달원 형들이 보였습니다. 세상에, 너 임마 지금 학교는 안 나가고 이거 일을 하는 거냐? 어느 날 동네 아저씨 한 분이 어떤 배달원 형을 붙잡고 한번 그렇게 물어보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알고 보니 그 형은 국민학교 졸업 후에 중학교 진학하지 않고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린 학생이 배달을 하고 있으니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본 아저씨는 놀란 나머지 붙잡고선 물어보고 마셨던 거죠. 배달원으로 일하면 돈도 잘 못 받고 심지어 월급을 아예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고 저는 당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어린 나이라도 저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저걸로 먹고 살 수 있는가 보다.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계산을 마친 뒤였어요. 아마 그때 그런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저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를 일입니다. 전 아주 많이 불우한 집안에서 난 아이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7살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절 내버려준 때 말이죠.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아마 말씀해 주셨다 해도 제가 워낙 어렵게 못 알아들었을 수도요. 저는 아버지를 찾아 울고불고 정말 떼를 많이 썼더랍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아버지가 오시지 않자 그때부터 어머니께 아버지의 행방을 물으며 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작은 집을 늘 가득 채워주셨던 건 아버지의 존재였는데 한순간에 사라진 것에 어렸던 저는 의문과 동시에 낯선 감각을 느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찾아. 칭얼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건 뭐 갈수록 난리도 아니네. 애가 맨날 시끄럽게 진짜. 처음에는 제가 떼쓰든 말든 모르쇠로 일관하셨던 어머니는 점차 짜증을 내기 시작하셨죠. 걸핏하면 아휴 이걸 확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이런 혼잣말을 크게 하시며 혀를 쯔쯔 차셨어요. 어머니는 저라는 존재를 아주 귀찮게 여기셨던 분이었죠. 저에게 짐짝이란 표현을 쓰신 적 있었는데 절대로 안 잊힙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요. 어느 날 집에 어떤 아저씨가 오셨어요. 어리둥절해 있는 저에게 엄마가 그분을 소개해 주셨죠. 이제 네 아버지라 생각하고 따라. 알겠니? 그치만 아버지는 따로 있는데. 시끄러워. 이 엄마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엄마보다 2살 혹은 3살가량 많아 보이는 액면가를 지닌 아저씨였어요. 그분의 진짜 나이는 몰라요. 끝까지 알 기회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걸 여쭤본 적도 없었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몹시 당황했던 저는 그제야 그 아저씨의 커다란 몸집 뒤에 숨어있던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저씨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의 동생이라고 했어요. 7살이면 그 정도의 상황 파악과 사리 분별은 할 수 있더군요. 엄마에게 남자가 생겼고 나는 아무런 선택지를 갖고 있지 않으며 그저 잠자코 그 남자에게 딸려온 아들까지 더불어 이 좁은 집에서 앞으로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알겠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때로부터 수년이 흐른 다음에 알게 된 전말인데요. 제 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셨던 건 바로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학을 떼셔서요. 어린 자식을 남겨둔 채 떠나신 건 정말 나쁜 행위였지만 습관적으로 몰래 바람 피우고 어린 자식을 끌어안고서는 얘라도 없으면 난 못 살아.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해대는 자기 아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엄마는 늘 어린 제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을 원망과 책망을 피해갔었다고 합니다. 어린 우리 아들 생각해서 당신이 나한테 너무 뭐라 그러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 말을 몇 년 반복해서 듣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미쳐버릴 것 같아 떠나셨다고 합니다. 어렸던 저는 거의 본능이랄까요?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가깝고 편하게 느껴졌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너는 이 아버지, 네 엄마 둘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해서 같이 살아야 한다. 그럼 어쩔래?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고민하다가 엄마랑 살아야 밥을 먹죠. 엄마가 밥을 하시니까요. 엄마라는 대답을 내놓았던 것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제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엄마 때문에 가정에 정 못 붙이고 일이나 열심히 하시면서 밖으로 걷도오셨던 아버지. 그런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가깝다고 그렇게 여겼던 아들이 저였습니다. 아버지는 가타부타 말씀도 남기지 않은 채로 떠나버리셨고 불과 몇 달 만에 엄마가 달고 오신 아저씨와 그 아들과 함께 전 살게 되었어요. 엄마는 원래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분이었는데 이 아저씨 부자와 함께 살게 된 이후로 그런 증상이 더 심해졌었다고 저는 회고합니다. 무엇보다 이 아저씨란 사람부터가 정상이 아닌 게 분명했어요. 국민학교를 재학 중이던 저조차도 눈치를 챘습니다. 이 아저씨에겐 여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곁다리로 만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하게 이 아저씨는 여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수치스러웠고 창피했어요. 좁은 촌동네에서 그 정도 소문이 번지는 것은 너무나 삽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그 아저씨와 자주 다퉜어요. 그럴 때면 저는 저보다 1살 어린 그 아저씨의 아들을 데리고 집 밖에 나가 있었죠. 어렸던 시절임에도 저희에게는 형제의 정이랄 게 없었어요. 그 녀석은 그 어린 나이에도 이상하게 뭔가 기질이라는 것이 보였거든요. 자기 부친을 닮아 성질이 괴팍했습니다. 충동 조절을 잘 못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으면 거의 발작을 해댔죠. 한 번은 그렇게 구는 그 녀석과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보통 투닥투닥거리는 수준을 넘어서 사내애들끼리 아주 작정하고 서로에게 덤비며 싸웠습니다. 저도 속에 쌓인 것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제가 살던 제 집에 들어와서 사는 이들이 결코 반가울 리 없었고 수년이 지나도록 이 부자에게 정들긴커녕 무리배가 따로 없는 아저씨나 성깔뜻한 그 아들이나 점점 더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고작 1살 차이였으나 꼴에 제가 형 쪽이라고 제가 더 많이 때린 셈이 되었죠. 그리고 그날 늦은 밤중에 너 이 자식이 감히 내 아들을 곤죽은 내놔? 너 어디 한번 나한테 죽도록 얻어 터져볼 테냐? 그 아저씨가 귀가 오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전 혼쭐 나고 말았어요. 그 녀석이 자기 아버지한테 쪼르르 가서 다 잃은 것도 모자라 저를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들어 거짓 일화까지 섞어 구애 바쳤던 겁니다. 전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당장 무릎 꿇어. 그리고 바닥에 이마 대고 내 아들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그렇게 말하는 아저씨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었죠. 죽어도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우람한 체격의 성인 남자 앞에서 저는 파리 목숨 수준의 집에서 눈칫밥만 먹느라 영양을 고루 섭취하지 못한 탓인지 또래 그부들보다도 마른 체형에 너무나 연약한 국민학생 어린 소년일 뿐인 것은 당시 그 순간에 저도 분명히 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줄 흐르는 코피를 아무렇게나 소매로 쓱쓱 훔쳐내는 동안 제 눈은 고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굴복하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엄마조차 그러길래 사이좋게 지낼 것이지 왜 싸움질을 해서 이렇게 귀찮은 상황을 만들어. 얼른 사과 안 해? 아휴, 애가 왜 저래. 이러는 것에 너무나 서러웠고 또한 화가 났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난 그 아저씨는 소뚜껑 같은 손을 휘둘렀습니다. 전 그래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죽어도 아저씨의 아들은 그 녀석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먼저 시비 걸어온 것도 그쪽이었던걸요. 우리 아버지만 계셨다면, 그랬다면 내가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런 저의 마음속에는 벌써 뵙지 못한 지 수년이 흘러버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결국 그 아저씨는 독하디독한 저의 정신력에 항복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러다 애 진짜 죽겠다고 엄마가 도중에 깜짝 놀라 말리신 것도 한몫했지만요. 지독한 제 몰골을 본 뒤로 저보다 1살 아래의 그 녀석은 2번 다시 못된 시비를 걸며 까불지 않았습니다. 엄마조차 제 눈치를 살피며 멋져가 하셨으니 이런 판국에 그 녀석이 어떻게 저한테 다시 대들 수 있었겠어요. 그 후로 저는 방학 때마다 먼 지역의 외가에 맡겨졌었는데 외가도 정말 개판이었어요. 그리고 절 맞게 싫어하셨죠. 어려운 형편이었으니 그 점은 10분 이해합니다. 엄마는 시간 지날수록 집에 잘 안 붙어 계셨어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셨던 건지. 그 아저씨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1살 어린 그 녀석을 챙기는 것은 어느샌가 제 몫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집안 청소하고 밥을 차렸죠. 저 못지않게 그 녀석도 불행하다면 불행한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전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원망스러운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어났던 저는 엄마와 그 아저씨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말았어요. 어떻게 그런 타이밍이 존재할 수 있는지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예 거기서 쭉 지내게 하면 안 되나? 중학교를 다니든 말든 거기서 알아서 하라 그러고. 아저씨 말에 엄마도 동의하는 눈치였죠. 두 분은 애 둘을 건사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라고 판단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한 명만 키울 수 있다면 아저씨의 아들, 그 녀석을 선택하신 거였죠. 어디에다가 확 그냥 팔아버리면 좋겠구만. 어디 마땅한 데 없을까? 저는 그 아저씨 발언을 듣고 당장에 오줌을 지릴 뻔했어요. 저로 인해 그 녀석이 길을 못 펴고 산다느니 하는 그 대목까지만 듣고도 저는 결심을 마쳐버렸습니다. 이 집에 붙어있다간 진짜 내가 어떻게 잘못될지도 모르겠다. 계속 눈칫밥을 얻어먹더라도 상관없으니 신변에 위험만 없어도 좋겠다고 생각될 만큼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 집에서 지내는 게 제 딴엔 불안했습니다. 네 짐 싸놔. 주말에 네 외가로 갈 거니까. 방학을 하던 그 주에 아저씨가 저를 향해 쌀쌀맞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장에 짐을 쌌습니다. 엄마가 비상금을 조금씩 두던 그 비밀 공간은 저는 일찍이 알고 있었어요. 오래도록 알고만 있던 그 공간에 드디어 제가 손을 뻗칠 때였죠. 저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자마자 경비로 쓸 돈을 챙겨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러 간다는 작은 쪽지만 달랑 남겨둔 채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전 전혀 몰랐어요. 서울, 그 두 글자가 다였어요. 겁도 없이 무작정 서울로 갔습니다. 가는 길 내내 두려움과 설렘이 끝도 없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무모한 짓을 벌인 건지 곧바로 체감이 되더군요. 경비로 쓴 돈은 얼마 남지 않아 있었고 도착한 서울에서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아무런 감이 잡히지 않은 막연함만 저에게 남아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에 저는 다른 수 없이 길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노숙이었죠. 자다 깨서 눈물 한번 줄줄 흘리고 다시 잠에 들었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죠. 넋이나간 표정으로 거리를 활보하니까 사람들이 간혹가다 저를 쳐다봤어요. 미아인가? 거렁뱅인가? 했을 것입니다. 저는 잘못 잡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아저씨가 절 죽일 것이고 엄마는 저를 땅에 파묻을 것이란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걸으면서도 어른들이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면 얼른 도망갔습니다. 어느 아파트 앞을 지나면서는 제가 참지 못하고 울었죠. 부러워서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멀쩡히 집이 있는 제 또래 아이들이 너무나 부러워서요. 아파트 상가에 음식점이 있길래 기웃거리지만 저를 측은하게 여겨 동정을 베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도 이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굶주린 상태가 익숙하게 느껴질 만큼 저는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중국집 배달원? 허기에 잡아먹힌 뇌로도 그 생각 하나만큼은 해낼 수 있었어요. 갑자기 뇌리에 박히더군요. 어린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 그게 중국집 배달원이라는 생각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중국집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배고파서 머리가 어지러웠고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다리가 제 다리가 아닌 것처럼 감각이 이상해진 채로 걸었죠. 제발 저를 누가 주워다 어디라도 좋으니 데려다 놨으면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득해지는 정신으로 집에 가고 싶다며 저는 항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굶어서 죽을 판이었어요. 촌동네와는 판이하게 다른 서울 풍경. 집의 형태도 너무나도 가지각색인데다 전부 문을 차갑게 걸어 잠그고 사는 서울의 풍경이 당시에 저에겐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도시에 저같이 작은 몸 하나 편히 쉴 공간이 없다는 것이 큰 서름이었어요. 정말로, 진짜로 정신을 딱 놓아버리기 직전에 제 눈에 중국집 간판이 들어왔습니다. 1층에 있는 곳이라 눈에 띄었죠. 아담해 보이는 그 중국집에 가서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지나던 손님으로부터 걸리적거린다고 눈총을 받았어요. 기운이 없어 비틀거리던 저는 가게의 뒷문을 찾아서 향했습니다. 뒷문 쪽에 가서 쭈그려 앉는 순간 그대로 혼절해버렸어요.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어둑해진 저녁이었습니다. 이봐, 얘, 이제 정신이 드냐?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중국집 사장님과 젊은 직원 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하도 기력이 없어서 입만 뻐끔뻐끔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배고프다고 사인을 보냈죠. 이런 아이를 어떻게 모른 척하냐며 중국집 사장님은 저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셨어요. 불 한 군데만 켜놓은 어둑한 홀에서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끼니를 접했습니다. 아유, 천천히 먹어야지. 너 밥 못 먹은 지 얼마나 됐니? 모르겠어요.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러자 사장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제가 퍼먹던 밥그릇을 얼른 빼앗으셨습니다. 너 지금 급하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다가 탈나서 죽을 수도 있어. 네가 천천히 조금씩 씹어 먹겠다고 하면 다시 주마. 그럴 거야? 사장님의 당부에 전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그때는 사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깨우치지도 못했어요. 나중에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하고 내용까지 이해하게 됐지만요. 사장님 말씀대로 그때 만약 허겁지겁 먹었다면 전 잘못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골아 있었으니까요. 밥을 퍼먹고 뜨끈한 국물까지 마시니까 와, 그제야 정신이 드는 기분이었어요. 짜장면이 500원 가격이었던 그 중국집. 저는 돌연 선명해진 시야로 중국집 내부를 훑어봤죠. 자, 이제 말해봐. 너 집 어디냐?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어쩌다가 여기 이러고 있었어? 사장님과 직원 형이 번갈아 저에게 질문들을 던져댔는데 저는 차마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눈물이 후드득 떨어지더라고요. 한번 눈물이 터지니까 서러움이 밀려와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제가 다 올 때까지 사장님과 직원 형은 차분하게 절 기다려주셨어요. 어린아이가 상대라고 쉽게 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때부터 따스하게 절 대해주셨던 겁니다. 집에 가면 저 죽어요. 엄마가 저 가만 안 두실 거고요. 같이 사는 아저씨가 반드시 절 죽이려고 할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요, 제 아버지 찾으러 왔어요. 여름방학을 맞아 가기로 했던 외가에 가지 않고 무작정 길을 틀었다는 점, 친아버지를 찾으려고 서울에 그냥 와버렸다는 점, 그 정도는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내칠 수는 없지. 사장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안도하였고 직원 형은 놀라 자빠지려고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형 직원은 사장님의 조카였어요. 그렇다고 무슨 애를 덥석 받아버려요. 직원 형이 안 될 일이라고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며 호들갑 떨었지만 제 불안한 표정을 보는 사장님은 결심을 굳힌 뒤였습니다. 너 임마, 방학이 언제까지라고? 일단 여기 있어봐라. 네 아버지인가 그분도 서울에서 찾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런 신사적인 어른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순간 제가 기적이라는 걸 마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촌동네에서 왔다는 걸 티내고 싶었던 건지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아무 일이나 시켜주세요. 저 안 쫓겨나게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뭐하는 짓이래? 얼른 일어나! 얼른! 그 아저씨가 그렇게 무릎 꿇고 이마까지 대고 사죄하라고 할 땐 절대 안 굽혔었는데 이런 순간엔 제가 자발적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더군요.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직원 형이 안내해준 가게 안의 공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함이 떨었죠. 다음 날이면 이 모든 것이 도로 물러지고 저는 또 오갈 데 없는 불황자 신세가 될까 봐서요.
혹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는 아저씨가 저를 찾아내서 엄마와 함께 저를 으슥한 야산으로 끌고 가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악몽을 꿨던 것 같아요. 빨리 일어나지 않고 뭐해? 얼굴에 물부터 끼얹고 여기 그릇 정리나 좀 해봐라. 하지만 제 불안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절 맞이한 얼굴이 중국집 사장님인 것에 전 안도부터했죠. 제가 눈에 띄게 안심하면서 가게 청소를 시작하자 그런 저를 사장님은 굉장히 측은하다 눈길로 바라봤습니다. 너 이 녀석아, 요즘 세상에 학교도 안 다니고 일한다는 건 창피한 일이야. 그러니까 남은 학교 공부 끝 마치고 내년에 중학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살아야 한다. 사장님은 아주 쉬운 소일거리를 저에게 시켜주시면서 자꾸만 당부의 목소리를 내셨어요. 저는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다고 호기롭게 큰소리 쳤지만 어른의 눈에는 가당치도 않아 보였겠죠. 그리고 사장님은 악덕주와는 거리가 아주 먼 인물이었습니다. 저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시면서도 특별한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가 안정을 찾고 제 나이에 걸맞은 자리에서 공부를 무탈하게 이어가기만 바라실 뿐이었죠. 어른이란 정말 멋진 존재구나. 나도 커서 사장님처럼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중국집에서 지내는 동안 난생 처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컨대 저의 미래, 장래희망에 대한 고찰을 이때 처음 해봤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너 공부 좀 하냐? 글쎄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같아요는 또 뭐냐? 왜냐면요, 정말로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런데 반에서 제가 성적이 좋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공부를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야, 이거 재미있는 녀석이로세. 하긴 맹랑한 구석이 있으니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어린애가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왔지. 사장님이 제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 손길이 아버지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으로 자라라. 단지 공부를 잘하라는 의미가 아니야. 이건, 똑똑한 사람은 그걸 뛰어넘는 거거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네가 자라보면 알아. 네가 똑똑한 사람으로 자라난다면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게 돼 있어. 전 그때 생각했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얼마나 똑똑해질지, 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을 만날지 그건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사장님처럼 똑똑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이죠. 저는 사장님과 직원형의 조언을 가장한 강요에 따라 집으로 편지를 붙였습니다. 내용의 요점은 이것이었어요. 더 이상 아저씨와 엄마와 그 녀석과 함께 살기 싫다는 것이요. 지난 6년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어버리고만 싶었다고 내용을 적을 때 사장님께선 옆에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내용을 한 장 쓰셔서 그걸 같이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일지 혹시 이 대목에서 예상이 되시나요? 제가 머무르고 있는 중국집에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전 단번에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버지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시길래 그제서야 설마 싶어졌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가게 안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들어오시자마자 놀라셨다고 합니다. 저랑 눈썹 모양이 기가 막히게 똑같은 남자가 들어오길래 딱 감이 오셨대요. 역시 장사하시는 분의 눈썰미는 달라나 봅니다. 내가 널 두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품에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알고 보니 사장님께서 이 아이가 친부를 찾고 싶어 하니까 협조 부탁드린다면서 중국집 정보를 편지에 기재하셨던 것이었죠. 그것을 받아본 엄마는 어떤 수단을 거쳐서 아버지와 연락을 하셨던 겁니다. 저에겐 아버지를 앞으로 영영 찾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절 속이셨던 거였죠.
아버지는 제가 서울의 한 중국집에서 먹고 잔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절 찾으려고 한 걸음을 달려오셨어요. 그렇게 부자의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아버지였는데 막상 마주하니까 어떤 기분인지 저 스스로도 모르겠더군요. 얼떨떨했어요. 저는 그렇게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중국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직원 형이 가게를 비운 상태였는데 제가 때를 써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그 형까지 보고 나서 걸음을 돌렸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여러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당시에 저는 그게 고작이었죠. 한계였어요.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원 녀석이 가서 잘 살아봐라. 사장님은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중국집에 머무르는 동안 전 새로운 세상을 겪었어요. 그 전까지의 저는 전혀 몰랐던, 알 수 없었던 세상을요. 이미 달라져 있던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더욱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이 세상에 이바지하는 멋진 어른으로 자라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 있었거든요. 제가 아버지와 함께 본격적으로 서울살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정확한 사인을 몰랐는데 조금 더 지나서야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나날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요. 그런데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자 너무 슬펐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저의 엄마였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나는 이제 엄마와 영영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구나. 원했으나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잘 지내고 계신 상대가 있었어요. 그분은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죠. 절 처음부터 따스하게 맞아주셨고 제가 겪었던 서름 가득한 일들과 혼자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서 겪었던 일화를 눈물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 또한 처음부터 그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두 분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두 번째 엄마를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던 날 기념으로 중국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중국집이 운영을 하지 않고 내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사장님을 뵐 수가 있어서 그나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에휴, 서울 뜨려고 한다. 사장님이 너털 웃음을 터뜨리시며 가게를 정리하게 된 전말을 알려주셨죠. 작년에 경쟁 업체가 근처에 두 군데나 생겨서 힘든 데다가 시골 사시는 사장님의 가족들에게 사정이 생겨서 그쪽으로 꼭 가야 한다고 말이죠. 원래 그쪽이 고향이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전 사장님 은혜 안 잊을 거예요. 꼭이요. 녀석이 목소리는 그새 걸걸해져 갖고선 폼을 다 잡네. 그래, 나도 너 안 잊지 마. 사장님께서 보는 사람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웃음을 크게 지으시던 모습, 그게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공부에 큰 재능을 타고난 편은 아니었으나 다른 재능이 있었어요. 바로 끈기였죠.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뚝심이 남달랐습니다. 배짱이 남달라서 시험 앞에서도 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제가 꿈꾸게 된 것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절 낳아주신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걸 곱씹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무언가 작용했던 것 같아요. 세월이 흘렀을 때 저는 그 꿈을 이룬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연을 만나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꾸렸죠. 제 목숨과 맞바꾸는 것이 전혀 아쉽지 않은 소중한 아들 녀석들도 얻었습니다. 지독하게 힘들었던 유년 시절은 세월에 흘러 씻겨내려갔고 저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하게 되었죠. 혈기를 앞세워 의사 생활했던 것도 이미 지난 날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들어가는 나이를 느긋하게 가늠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쌓은 인맥도 각양각색이었는데 어느 요양원 원장님과는 술친구를 하고 있었어요. 저랑 친한 의사 후배가 그 요양원의 협력병원에 있었거든요. 한 달에 2번 그 요양원에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협력병원에서는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안면이 있는 원장님의 지인이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하길래 제가 겸사겸사 그곳을 방문했어요.
그 지인분도 뵐 겸 방문 진료를 시행하는 후배 녀석도 만날 겸 해서요. 선물을 사들고 굳이 시간 내어 요양원에 방문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래 흘러버린 세월의 간격을 단숨에 지워줄 존재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성함의 가운데 자가 록이라서 그 당시에도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설마 동명이인이시겠지. 무심코 이름표를 보고 말았을 때 저는 그 생각부터 했죠. 하지만 이름표의 주인을 찾아 유심히 뜯어보는 제 자신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장의 시원한 인매를 확인한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 이렇게 말을 뱉고 말았어요. 사장님? 그런데 마주친 눈빛이 확실한 겁니다. 청하루 사장님? 재차 질문을 뱉고 나서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분이 빙그레이 미소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어찌 알고 계시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장님이 너무나 여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순간에 이상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행복감을 맛봤습니다. 접니다, 저. 40년 된 일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아사 직전까지 가서 가게 뒷문에 쓰러져 있던 절 거두어 주셨죠. 먹인 다음 재워주셨고 또 지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의사 일을 하면서 오만 별의별 상황을 다 맞닥뜨려 보았으나 제가 경험한 동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천성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고 없이 마주하게 된 이 기막힌 우연, 이 운명 같은 순간에 사장님께 제 소개를 하는 동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다마다. 사장님께서는 한눈에 봐도 너무 야윈 모험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때 그랬지 않나. 안 잊겠다고. 하지만 꼭 옛날에 그때처럼 시원한 웃음을 지어 보이셨어요. 내가 잊어버린 건지 아닌지 나 죽기 전에 확인하러 왔구만. 하여간 맹랑해. 내가 이렇게 맹랑하다는 걸 첫눈에 알아봤지. 그러시면서 눈가에 눈물을 다시는 모습에 저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침상 옆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울고 말았습니다. 덮고 계시는 이불을 제가 꽉 지웠는데 그런 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시더군요. 이야, 세상 뜨려고 하니까 별 순간이 다 찾아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장님께서는 여생의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선고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제가 의사가 됐다는 것부터 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자리에서 다 떠들었습니다.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어린아이같이 천진한 본능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살아오신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옛날에 배웠던 그 직원 형은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는데 아, 그놈이라면 진작에 갔어. 예? 먼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미국 갔어. 이민 갔다고.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네요. 기력이 쇠하셨어도 어쩜 말재간이 좋으신지 제가 아는 그분이 확실했습니다. 중국집에서 의사 나왔으니 성공했네. 대박집이었네, 그래. 저를 바라보시는 사장님의 눈에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가족분들 또한 뵐 수 있었어요. 다들 한 번씩 사장님으로부터 굶어 죽어가던 애 살려서 지 아빠 찾아준 이야기란 걸 들어봤다고 하셨습니다.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사장님의 가족분들과 그 후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와 재회하신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님께서 갑자기 조용한 새벽에 돌아가신 그 이후로도 말이죠.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꼭 도와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살아온 것, 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있죠.